한국은 미국 없이 단 2주도 못 버틴다.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발 안보 폭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중동 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여력이 바닥나자 그는 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우산이 접히는 순간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놓치고 있던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6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 한국은 끝났다고 장담하던 미국 로비스트조차 경악한 결정적 이유. 과연 무엇이 이 판을 뒤집은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회 청문회장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보고서가 읽히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준 상원 의원들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고 밑줄을 긋고 있겠죠. 그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제 이름이 박힌 보고서입니다. 저는 제이슨 콜입니다. 워싱턴 DC에서 30년 넘게 방산 로비를 해온 사람이죠. 전직 펜타곤 동아시아 정책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은 제 이름을 딴 로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새벽 5시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사무실에서 저는 보고서 한 편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보고서 제목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국의 자립방위 불가와 미국 주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긴 제목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그 나라들은 끝장이라는 거죠. 중동에서 뭔가 터졌다는 뉴스가 새벽부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압니다. 이란 해협이 막혔거나 걸프 지역에서 무언가 폭발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저는 사무실 화면에 켜놓은 뉴스를 옆눈으로 흘끔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미군의 병력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빠질수록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죠. 그 논리가 바로 제 밥줄이었습니다. 30년간 저를 먹여 살린 논리였습니다. 저는 20대 시절부터 이 판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국방부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분석 업무를 맡았고 나중에는 민간으로 나와 로비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붙들어온 논리는 하나였죠.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고 무기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 위에서 저는 예산을 따냈고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제 이름을 이 도시에 새겼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도시는 논리를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날 아침 보고서를 다듬으면서 저는 특히 한 나라에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의 이름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동아시아 주요 비핵 동맹국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를. 30년간 제 보고서에서 그 나라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겨우 숨을 쉬는 나라였죠. 우산이 접히는 순간 즉시 무너질 나라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역량평가표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주요 비핵 동맹국의 자체 방어 역량평가표였는데 저는 그 나라의 항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외부 의존도 90% 이상이라는 수치 옆에요. 사드 배치 현황 항목도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국 전략자산 의존도라는 칸도 있었습니다.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봐온 그 나라의 모습이 그 표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제 논리가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동 뉴스는 점점 더 긴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군 병력이 페르시아 만 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반드시 메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메우느냐가 제 보고서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미국 방산 장비로 메우고 미국 주둔군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야 그 나라들이 버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스스로 버티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왔다고. 20년 넘게 써온 이 논리가 드디어 의회에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고. 표지를 바라보며 묘한 흡족함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었죠. 이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그날 오후에야 깨달을 줄 몰랐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억양이었고 손에는 작은 노트북과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톰 앤더슨이었습니다. 로이터 소속 군사 전문 기자였죠.
인터뷰 요청을 메일로 미리 보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었습니다. 제 논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그 보고서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이 걸려 쌓아온 논리가 단 2시간 안에 부서지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고서가 상원군사위원회에 올라가면 예산안 심의에서 분명히 효과를 낼 거라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주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고 그 결과로 방산 계약이 확대되는 흐름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30년을 살다 보면 논리가 돈이 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손바닥 보듯 알게 되죠. 저는 그 구조를 이용할 줄 알았고 그 점에서만큼은 워싱턴 DC 어떤 로비스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사무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향에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건물 로비에서도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표현이 강하면서도 수치로 뒷받침되는 문장들이었죠. 동아시아 비핵 동맹국 가운데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나라에 대한 분석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을 마무리하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까지도 제 논리에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분석한 보고서의 페이지 수만 해도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제 판단을 반박한 사람은 지난 20년간 단 한 명도 없었죠. 있어도 제가 데이터로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을 때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논리를 설명하고 기사를 통해 의회에 간접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론을 통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예산을 만드는 구조였죠.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톰 앤더슨의 첫마디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첩을 펼치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왔는데 동아시아 안보를 다시 평가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할 말이 차고도 넘쳤으니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라면 저는 지칠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톰 앤더슨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를 눈으로 스치듯 읽었죠. 그 눈빛이 잠깐 멈추는 것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어차피 곧 의회에 제출될 공개 자료였으니까요. 톰 앤더슨이 뭘 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고 수첩을 꺼내자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중동 취재가 어땠는지 물었죠. 톰 앤더슨은 짧게 답했습니다. 길었다고. 복잡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동아시아를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동아시아가 흔들린다는 건 제 논리의 출발점이기도 했으니까요. 대화가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톰 앤더슨이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했죠.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리해온 답이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없이는 자국 방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죠. 사드가 빠졌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도 일부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31원 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방어의 핵심 자산들이 미국의 다른 전선 수요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였으니까요. 사드가 빠진 한국은 우산 없이 태풍을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맨몸으로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흔들릴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쪽에는 핵을 가진 정권이 있고 서쪽에는 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2주도 못 버팁니다.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했습니다. 이 문장은 제 보고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톰 앤더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면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한국은 끝장이라는 논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예산 중 미국 장비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전투기 없이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북한 전력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시냐고도 물었죠.
그런데 톰 앤더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어로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 침묵이 동의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박이 없다면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년간 이 판에서 살면서 익힌 독법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논리에 눌린 사람이라는 게 제 경험이었죠. 하지만 톰 앤더슨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표정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조용하게 물었죠. 정말 그런가요? 하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반박하는 것도 아니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고.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그러자 톰 앤더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흘끔 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자료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 자료들이 제 논리를 뒤흔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씨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어디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대답이 너무 당연해서 왜 묻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톰 앤더슨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만이라고. 저는 순간 말이 끊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대만이요 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톰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대만의 액화천연가스 비축량은 2주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아도 됩니다. 해상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가스 공급이 끊기죠. 가스가 끊기면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14일이면 됩니다. 미사일 없이도 대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스관을 잠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하나로 안보 전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국 아니냐고. 한국도 비슷한 취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다시 주도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에너지 구조 비교표였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전략 비축유 보유량은 91치 이상이죠. 에너지 공급원도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구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 표를 바라봤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도 불편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어딘가 불안한 감각이 처음으로 스쳐갔습니다. 아주 짧게 스쳐간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에너지 하나로 안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 앞에서 원전이 무슨 소용이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약간 높아졌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톰 앤더슨은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답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논리를 퍼뜨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웠습니다. 에너지 구조 하나쯤은 인정해도 됩니다. 핵심 논리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그게 제 논리의 진짜 축이니까요. 저는 그 확신을 붙들면서 다음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다음 5분 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끝냈을 겁니다. 톰 앤더슨이 수첩을 다시 펼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비교표에서 봤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전 30%, 전략 비축유 91. 그 숫자들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에너지는 안보의 일부일 뿐이라고. 진짜 문제는 미사일이라고.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가장 강한 영역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톰 앤더슨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사일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니까요. 30년간 다뤄온 주제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숫자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사드가 빠진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논리에 관해서라면 저는 어느 전문가와도 싸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톰 앤더슨이 꺼낸 건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낯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이 대화에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천궁2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체계라고 했습니다. 사드가 빠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체 요격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게 미국 사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거리 요격 하나로 북한 전체를 막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톰 앤더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궁2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킬체인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탐지해서 타격하는 선제 공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비행 중에 요격하는 시스템이죠. 세 번째는 대량 응징 보복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원점을 초토화하는 보복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톰 앤더슨은 이것이 설계도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전력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설계도만 있는 거 아니냐고. 실전 검증이 됐냐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논쟁을 다시 제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는 종이 위의 호랑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상식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톰 앤더슨이 대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실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동, 현장 확인.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콜 씨의 보고서에는 사드만 있더군요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는 한 줄도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서 힘이 빠진 것이었죠. 보고서에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완료된 실전 무기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수출이라는 단어가 특히 걸렸습니다. 수출은 자국 수요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국이 먼저 실전 배치를 완료한 뒤에 남은 것을 파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 보고서가 전제로 삼은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반박 논리를 찾았습니다. 중거리 요격 체계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전체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삼축 체계가 있다고 해서 핵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작권도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죠. 저는 그 반박들을 머릿속에서 줄지어 세웠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이 이전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자신있게 말했던 두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에너지 취약점은 한국이 아니라 대만이었고 미사일 방어 공백은 이미 자국산 체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제 보고서의 전제가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톰 앤더슨이 잠깐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콜 씨 보고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제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오전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국회의사당 쪽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이 도시에서 보고서를 써온 저는 그 소리들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깥 세계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쌓일수록 제가 30년간 세워온 논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톰 앤더슨이 노트북 화면을 닫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더 남았는지 두려운 마음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다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는 먼저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와 미사일 방어체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천공투도 수치로 봤으니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 앞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만큼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이 논리로 모든 반박자를 침묵시켜왔으니까요. 톰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말해보라는 뜻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빠지면 결국 핵이 게임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다는 위협을 앞에 두고 한국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맞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논리 앞에서 천공이든 삼축체계든 의미가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문장을 내뱉으면서 인터뷰의 주도권을 다시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그제야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보면서 또 뭔가를 꺼낼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논리가 훨씬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이라는 카드는 어떤 숫자로도 반박하기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통계로 메울 수 없습니다. 톰 앤더슨이 먼저 꺼낸 건 수출 통계였습니다. 망산 수출 이야기였죠.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계약을 말해줬습니다. K2 전차 수백 대였습니다. K9 자주포도 수백 문이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방산 수출 이야기지 한국의 자국 방어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도 했죠. 톰 앤더슨이 대답했습니다. 수출할 여력이 있다는 건 자국 물량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설계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세를 결정한 건 첨단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니라 포탄 생산 능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포탄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전쟁을 결정했다고 했죠. 한국은 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맹국에 팔 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수출이 많다고 자국 방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저는 의식했지만 낮추지 않았습니다. 톰 앤더슨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수출할 여력이 있다는 건 자국 물량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결정하는 건 정밀 무기가 아니라 생산력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고 그 전쟁에서 한국산 포탄이 어느 쪽 손에 들어갔는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의 함의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30년간 써온 보고서의 전제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방산 수출 수주 잔고가 수십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에 쓴 방향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을 때 한국이 무기를 산다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숫자는 한국이 무기를 판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는 나라와 파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존하는 나라와 자립하는 나라는 더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30년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콜 씨가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세게 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모욕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충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서서히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 미국 없이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 됐습니다. 하고 톰 앤더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콜씨 보고서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하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빠져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쓰면 제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간 제가 무엇을 해온 것인지를 조금씩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론에 맞는 논리만 골라서 쓴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미국 방산 장비를 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톰 앤더슨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면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차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기 때문이었죠. 30년간 논리로 가득 차 있던 그 머릿속이 처음으로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박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이슨 콜.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이 30년간 무엇을 해온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톰 앤더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왜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이제는 들어야 한다고. 톰 앤더슨이 수첩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데이터를 꺼낼 때마다 노트북을 열었는데 이번엔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카드가 먹히지 않으면 오늘 인터뷰에서 제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중동이 안정되면 미군은 돌아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력은 그 과도기 동안의 임시 방편이에요. 미국이 돌아오면 구조는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 논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미군이 돌아온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은 의미를 잃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120만에서 130만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입고도 우크라이나에서 춘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20만. 인간이 그 숫자만큼 죽거나 다쳤는데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에서 그 숫자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예산 증가 필요성의 논거로요. 그게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완벽하게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전선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군이 동아시아로 돌아올 여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건 사실 제 보고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중동 하나만 봤습니다. 세계의 전선이 동시에 열린다는 시나리오는 제 보고서의 전제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전제 바깥에서 모든 것이 다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제 논리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K방산 수출 증가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 규모가 나왔고 그 옆에 수주잔고 총액이 있었습니다. 수십조라는 단위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방산 수출 규모와 비교하면 몇 배가 된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다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히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제 30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콜 씨가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수출이 많다고 자국 방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톰 앤더슨이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출할 여력이 있다는 건 자국 물량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건 정밀 무기가 아니라 생산력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고 했죠. 전선이 유지되는 건 드론이 아니라 포탄 공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을 공급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책상 위의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47페이지였습니다. 그 47페이지 어디에도 한국이 포탄을 수출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이 유럽 재무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없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제 보고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쓰였습니다.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 버틸 수 없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흔들리면 제 밥줄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과 맞지 않는 데이터는 주석으로 처리했습니다. 각주 아래로 밀었습니다. 본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30년이 지금 이 순간 한 기자의 수첩 앞에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톰 앤더슨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물었습니다. 미군이 돌아오지 않는 세계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제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전체가 의미를 잃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침묵은 아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워싱턴 DC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보고서가 읽히고 있겠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제 것이어야 할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꺼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왔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이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됐느냐고 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호주도 미국의 동맹인데 왜 한국만이냐고. 그 질문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고서에 쓰지 않은 답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답을. 톰 앤더슨의 마지막 질문이 사무실 안에 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이냐고. 저는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제가 30년간 지켜온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첨탑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발표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원 의원 앞에 서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는지를.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압박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제 입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말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수첩에 펜을 올렸습니다.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나왔을 때 한국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상군을 철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온 뒤 주한미군이 줄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우산이 접힐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공포를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미국에 더 가까이 붙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포를 연료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1970년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나온 이듬해였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연구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에 안주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축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톰 앤더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안주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 위에서 경제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방위비도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자 방어 기술의 축적이 한국보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어떻고요? 하고 톰 앤더슨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만은 경제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만의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됐지만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 이유 중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데 전력을 쏟느라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준비했다고.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를 시작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60년 동안 이어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보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연합 컨소시엄.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들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목록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나라들을 봐왔습니다. 보고서에서 그 나라들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에 한국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제 보고서의 한 축이 무너지니까요. 30년 전에 한국을 처음 분석할 때 저는 그 나라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를 기억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 인식이 30년 동안 제 보고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어느 시점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면 제 논리가 바뀌니까요. 논리가 바뀌면 밥줄이 바뀌니까요. 콜 씨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쓰면 안 되는 거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로비스트로 살았습니다. 논리가 돈이 되는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하나였습니다.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규칙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30년치 무게를 달고서 대부분의 동맹은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고 톰 앤더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했죠. 저는 그 세 문장을 들으면서 보고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동아시아 주요 비핵 동맹국이라고 적혀있는 그 표지를. 그 나라가 지금 이 대화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47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역량을 다룬 항목을 찾으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줄도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언급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KF-21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47페이지 전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인정하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으로 넘기면서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공백이 지면 위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저는 손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30년간 이런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그 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어서기 전에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30년간 말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돌려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받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래도 핵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전작권도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 정치 갈등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내 논리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준비를 잘했다 해도 이 세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현실을 꺼내면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찾으려 했습니다. 톰 앤더슨이 처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동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의한 다음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쉽게 동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고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핵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전작권이 아직 미국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갈등이 심하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인정을 들으면서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거라고. 그 점에서 제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하지만 톰 앤더슨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 차이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과 아직 부족한 것. 두 가지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건 방향은 있는데 거리가 남았다는 뜻이죠. 저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한 번도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더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감시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억제하는 유일한 재래식 모델이 삼축 체계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축 체계는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확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핵 없이 북한 핵을 막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이번엔 높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답했습니다. 완벽한 방어는 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방어는 있다고 했죠. 한국이 그걸 60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반박 논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약점을 지적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논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더 대단하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런 역전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간 논쟁을 해왔지만 약점을 인정했더니 오히려 상대의 논리가 강해지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역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도 썼고 미사일 방어도 썼고 생산력도 썼고 핵도 썼습니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을 지적했는데 그것마저 역전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전 내내 꼿꼿하게 앉아있던 자세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으로 솔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톰 앤더슨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첩도 챙겼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이 30년을 해체했습니다. 30년의 논리가 2시간의 팩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조용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방을 들면서 톰 앤더슨이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정했습니다 하고 했죠. 저는 무슨 제목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 씨도 아시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는 날 의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읽을 것이고 그 내용이 제 보고서와 충돌할 것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이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4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콜.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예전과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줄었다기보다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워싱턴 DC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보고서를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이 47페이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7페이지가 지금 이 순간 아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이 가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했지만 담겨 있지 않은 것들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스트로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낯선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2주도 버티지 못한다는 문장이 첫 줄에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읽었습니다. 그 문장이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30년간 이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은 문장을 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만 수십 편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쓰였는지를 이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론이 먼저 있었고 논리는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2주도 버티지 못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에 선을 긋는 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초가 30년을 지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줄이 문장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써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문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다시 흘렀습니다. 대만의 가스 비축량 2주. 한국의 원전 비중 30%. 천공투의 아랍에미리트 실전 배치.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러시아 120만 손실에도 멈추지 않는 전쟁. 미국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마디. 그리고 왜 한국만이냐는 질문에 제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던 순간. 한국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은 나라. 그 공포를 연료로 바꾼 나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볼펜을 들고 빈칸에 천천히 썼습니다. 우산은 접힐 수 있다. 하지만 지붕을 지은 나라는 비를 맞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지만 지금까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쓴 적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쓰기를 두려워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제 보고서의 첫 줄이 되는 순간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국 방산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 방어 역량이 이미 구축됐다는 결론으로 바뀝니다. 그 결론이 의회에 올라가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예산 논리가 흔들립니다. 제 밥줄이 흔들립니다. 30년이 흔들립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걸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보고서에 쓰면 제 밥줄이 끊기니까. 그래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가벼움이 동시에 오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30년간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47페이지.
빨간 선이 그어진 첫 줄과 새로 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첫 줄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오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서가 쓰이고 있겠죠. 원하는 결론을 향해 논리를 꿰맞추는 보고서들이. 저도 오늘 아침까지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톰 앤더슨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제목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붕을 지은 나라. 그 제목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새로 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우산은 접힐 수 있다. 하지만 지붕을 지은 나라는 비를 맞지 않는다. 같은 생각을 우리 둘이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 안에는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에너지 구조 비교, 천궁2의 실전 배치, KF-21의 의미, 포탄 생산력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논리, 그리고 왜 한국만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분석, 닉슨 독트린부터 시작된 60년의 이야기.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기사가 의회 어딘가에서 읽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와 나란히 놓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문서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이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선이 그어진 첫 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우산은 접힐 수 있다. 하지만 지붕을 지은 나라는 비를 맞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60년에 걸쳐서.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틀 바깥에서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국의 자립방위 불가라는 제목 위에도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새 제목은 아직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자리가 훨씬 더 정직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가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오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향의 하늘이 노을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3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가장 많이 쓴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정직하게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